안녕하세요. 뜨거운 6월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책을 가지고 이 영상을 들어주세요. 지금 2단원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요. 2단원은 3개의 글감이 나옵니다. 신문기사, 그리고 소설, 수필, 이 3가지의 글을 통해서 만남의 의미를 생각하는 단원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피천득님의 수필 2년을 공부했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수필을 읽고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는데요. 수필이란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자기 경험을 쓰는 글이다. 우리가 주로 쓰는 수기도 이 수필에 속한다. 이 수필에는 자기 과거나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우리 인연을 쓰신 피천등님께서는 수필은 청자 연적이요 난이요 학이다. 그리고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피천득 선생님의 삶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셨다 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원에서 보면 경수필과 중수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필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일을 감성적,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경수필, 감성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건 경수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무겁고 내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중수필, 이렇게 해서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경수필인 피천득님의 인연을 감상해 봅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피천득님의 인연은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경수필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중수필, 중수필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썼고요. 경수필은 가벼울 경자를 썼습니다. 한자말이죠. 그래서 무거울 중, 가벼울 경, 가볍다라는 소설은 감성적이고 예술적이다. 피천득님의 인연은 경수필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화학습 아버지의 손, 이것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글을 들으셨나요? 듣고 읽어보시면 이 오천성님의 아버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이든 잘하시던 그 아버지의 손이 글을 읽지 못해서 약병을 열지 못해서 약 복용을 못해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연이 나옵니다. 지은이의 심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은 40조 학습 활동 이어하겠습니다. 네, 40조 학습 활동 1. 인연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가로 1. 3번에 걸친 아사코의 만남에서 아사코의 모습은 어땠는지 찾아 써봅시다. 찾아서 써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1, 2, 3. 이 피천득님은 아사코를 3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찾아서 넣는 거고요. 거기 첫 번째의 만남은 어땠나 36쪽에 있습니다. 36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꽃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글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아사코는 스위트피 같은 아사코였어요. 그리고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스위트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땠는지 이거는 37쪽에 나옵니다. 37쪽에 보면
그 피천득님이 동경에서 다시 아사코를 만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과 같이, 이런 글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난 아사코는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목련꽃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 그 아사코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만나죠. 결혼한 아사코를 만납니다. 39쪽에 있는데요. 39쪽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만남은 시들어가는 백합꽃, 시들어가는 백합꽃 같은 아사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2. 인연을 쓴 작가의 성격에 대하여 말하여 봅시다. 인연은 경수필이라고 했고요. 이 인연은 그 쓴 작가 피천득님의 경험을 쓴 수필입니다. 경수필은 감성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수필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피천득님은 감성적, 감수성이 있는 그런 분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아사코의 세 번의 만남을 소극적으로 수줍게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많이 소극적인, 그렇지만 차분하신 성격이셨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인연에 대하여 간단히 써보고 이야기하여 봅시다. 기억에 남는 인연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 분들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고 간단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단원 만남 단원의 세 가지 글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 신문기사, 두 번째 소설, 세 번째 수필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단원은 3단원입니다. 3단원은 페이지로 46쪽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4개의 글을 통해 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3단원 제목은 살며 생각하며, 첫 번째 글은 내가 살아보니까, 두 번째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세 번째 일기, 네 번째 편지. 내가 살아보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일기, 편지, 4개의 글을 배우겠는데, 이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 47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녹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얽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인간은 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을 나누곤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일상적인 글에는 대표적으로 일기와 편지가 있습니다. 일기에는 매일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으며,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찰을 담은 수필과 풍부한 감성을 실은 시도 좋은 생활의 글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 수필, 일기, 편지를 읽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부하여 보도록 합니다. 일상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단원이네요. 이 단원에 4가지의 글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글은 수필이에요. 피천득님의 인연처럼 내가 살아보니까도 수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이거는 시 3편이 나옵니다. 시 3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기,
일기, 선생님이 쓰신 교단 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지, 1586년에 쓴 아내가 남편에게 쓴 글이 나옵니다. 1586년 전은 400년이 훌쩍 넘을 그 전에 있었던 그 글이네요. 기대되는데요. 네, 그럼 첫 번째 글인 내가 살아보니까 49쪽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장영희. 오늘 아침에 일어나 아무런 생각 없이 집을 나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학교에 도착해 무심히 차에서 내리다가 문득 가을을 만났다.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퇴색한 플라타너스 잎 하나가 덩그마니 내 차 지붕 위에 얹혀 있었다. 어느새 비껴내리는 햇살은 한껏 부드럽고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냄새가 풋풋하고 흰 구름 몽실몽실 피어있는 하늘이 예사롭지 않게 푸르렀다. 새삼 정신 차리고 유심히 둘러보니 이제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마다 조금씩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완연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마음이 이제는 차돌같이 굳어 아무런 틈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웬걸 문득 휑한 바람 한 줄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아, 가을이군. 나무와 풀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사랑이 치열했던 만큼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많으련만 이제 생명과의 이별을 저마다 다소곳한 순명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너무 많은 비에도 너무 적은 햇볕 속에서도 너무 강한 바람 속에 쓰러져도 아직은 가야 할 시간이 아니라고.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스스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살면서 나도 내 인생의 가을의 문턱에 서 있다. 아무리 먼 훗날 떠나가도 여전히 하고 싶은 말 넘치고 아쉬움에 가슴 미어지겠지만 그래도 있는 날까지 있다가 내 시간이 오면 나무처럼 풀처럼 미련 버리고 아름답게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다. 어제 TV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빈부 차이를 보여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월곡동 빈민촌에서는 병들어 직업도 못 얻고 혼자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단돈 100만 원이 없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을 취재했다. 그런가 하면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다는 강남의 어느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아파트 한 채에 20억을 호가해도 매물이 없어서 못 판다고 했다. 그리고 부자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습관을 취재하면서 명품 핸드백에 거의 중독 증세를 보이는 어느 젊은 여자와 인터뷰를 했다. 방에는 온갖 명품 핸드백이 색깔별, 모양별로 가득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에서 명품에 관한 잡지를 구독해 가면서 새로 나온 디자인을 구입한다고 했다.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하는 핸드백이 있다고 했다. 왜 굳이 명품을 들고 다니냐는 질문에 그 여자는 대답했다. 이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져요. 저를 쳐다보는. 그 여자의 말에 나는 적이 놀랐다. 단지 다른 사람의 눈길을 느끼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다니. 목발 짚고 다니니 누구나 다 나를 쳐다보는지라 나는 남의 시선이 싫은데 그 여자는 그 시선 때문에 그 많은 노력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은 부러워서이고 나를 쳐다보는 것은 불쌍해서라고 하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단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는다. 어렸을 때 우리 집 우산 하나가 살이 빠져 너덜거렸는데 그 우산이 다른 우산에 비해 컸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업고 학교에 갈 때는 꼭 그걸 쓰셨다. 업혀 다니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게다가 너덜거리는 우산까지. 나는 그게 소름 끼치도록 싫어서 비 오는 날은 학교 가는 거추자도 싫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때 내가 찢어진 우산을 받고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찢어진 우산이든 멀쩡한 우산이든 쓰고 다니면서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그 내용물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명품백에도 시시한 잡동사니가 들어있을 수 있고 비닐봉지에도 금덩어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런 말을 해봤자 기껏해야 별꼴 다 본다고 욕이나 먹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말이다. 내가 살아보니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조각조각 내어 조금씩 도랑에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렸을 때 주위 어른들이 겉모습, 즉 어떻게 생기고 어떤 옷을 입고가 중요하지 않고 단지 마음이 중요할 뿐이라고 말할 때 나도 코 웃음을 쳤었다. 자기들이 돈 없고 못생기고 능력 없으니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진실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다. 내가 남의 말 듣고 월급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 것은 몽땅 다 망했지만 내가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한 작은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아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어차피 세월은 흐르고 지구에 중력이 존재하는 한 몸은 쭈글쭈글 늙어가고 살은 늘어지게 마련이다. 내가 죽고 난 후 장형이가 지상에 왔다 간 흔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차피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며 나는 작은 덤일 뿐이다. 그러나 이왕 덤인 김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덤이 아니라 없어도 좋으나 있으니 더 좋은 덤이 되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입 아프게 말해도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말이나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몸으로 살아내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먼 훗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 어느 가을날 내 제자나
이 책의 독자 중 한 명이 나보다 조금 빨리 가슴에 휑한 바람 한 줄기를 느끼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때 장영이 말이 맞더라 라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내가 덤으로 이 땅에 다녀간 작은 보람이 아닐까. 내가 살아보니까 장영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글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